페이지 135 좀 열어주세요. 135페이지. 자,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독서 영역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단어는 제목이 감상적 읽기라고 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감상적 읽기에서 할 일은 당연히 뭐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는 방법을 보는 건데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이잖아, 그치? 그냥 바로 작품 분석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예상컨대 지금 이 부분은 앞에 그 단원 개발 설명에 있는 시인데요. 그 시라도 어쨌든 소중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생님들 일단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 분석을 한 다음에 참고로 그 뒤에 나오는 내 유년의 울타리는 생자나무였다라고 하는 스필이 하나 더 있어. 이 스필까지 같이 보고 오늘 지문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해바다 폭포에서라고 하는 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가 나오면 해야 될 일 뭐 뻔히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와 의미 파악하고 표현상 특징 정리하고 소재 의미 파악하고 이러시면 될 거죠. 자, 가보자. 무슨 얘기하는지 보자고.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친구라는 소재와 원수라는 소재 중에서 뭘 더 미워하더라? 친구가 더 미워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 이거지. 마치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속성 이걸 뭐 하는 거야? 성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키워드는 성찰입니다. 티끌만한 잘못이 맥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있어요. 자, 친구가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근데 친구의 잘못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티끌만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가만히 따져보니까 얘가 나한테 이랬단 말이야? 열받네 하면서 맥방석만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뭐처럼 느껴져? 동산만해, 산처럼 느껴져. 자, 표현법 정리하죠.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한다? 알고 있죠? 점층법입니다. 점층법을 통해서 친구의 잘못을 매우 크게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타인에게는 오히려 뭐 하는 것이지? 엄격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있는 걸 뭐 하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친구가 조그만 잘못하느라 하나 한 건데 막 되게 열받아하고 괴로워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 막 화를 내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에게는 엄격하고 쓰자.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그러면 요 내용이 바로 성찰의 결과죠. 그치? 성찰의 결과.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였어. 난 지금 남의 잘못만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중인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지? 반성하는 거. 반성적 태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했어?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돌처럼이라고 했어. 그럼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두 가지를 설명했죠? 자라지고 단단해지나 보다. 그럼 이 두 가지 속성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는 뭔데? 자기 자신이 오케이? 생각이 좁고 부드럽게 포용해주는 능력이 없고 그냥 단단하게 밀어내버리는 거지, 그렇지? 너그러움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재네. 어렵지 않죠? 그처럼 잘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자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다음 영어로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하죠.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된 거야? 저 동해바다를 보다가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런 동해바다 같은 걸 뭐라고 하죠? 그냥 화자가 어느 날 동해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와, 저렇게 넓다란 바다를 보다 보니까 나는 정말로 속 좁은 놈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떠올리게 된 것이잖아. 우린 이런 걸 보고 성찰의 매개라고 부르죠. 우리 흔히 윤동주 시에서 많이 보는 시어이기도 합니다.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죠? 성찰의 계기라고 해도 되겠고요. 참고로 이 동해바다는 그러면 뭐랑 대립적 시어야? 돌과 대립적 시어가 됩니다. 그쵸? 돌은 작고 자라. 근데 바다는 넓고 너그러워. 그치? 넓다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 없을까? 동해바다의 속성 넓다란 뭐 긴 설명 안 붙여도 되죠? 또 깊고 짙푸른 바다처럼 깊고 짙푸른 깊다라는 말 보이시죠?
오케이? 포용력이 넘치는 그런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렇지? 포용력. 동해 바다를 보면서 포용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았어.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그래서 이 바다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에게는 억센 파도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억센 파도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 한다는 얘기지? 오히려라는 표현이 그렇구나.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겠지? 파도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했으니까 하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을 하면서, 그치? 이 억센 파도 이퀄 뭐야?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다. 그치? 그럼 이것도 뭐랑 반대되는 거야? 여기랑 반대되는 거잖아. 되셨죠? 그러면 참고로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대립적 시어를 통한 시상 전개다. 바다라고 하는 포용력 있는 존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라고 생각했어. 그치? 바다라고 하는 넓다랗고 깊고 짙은 포용력 있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돌처럼 자유를 단단하다고 생각했고, 저 바다처럼 스스로를 억센 파도로 몰아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남에게 오히려 엄격하구나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정리 몇 가지만 추가로 하자. 이 작품의 특징 부분을 살짝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작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작품이 하는 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야, 그치? 남에게는 그러니까 하기 힘든 얘기지.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는 너그러운 거는 우리가 보기엔 좋은 삶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 되게 성찰의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야, 그죠? 근데 그 내용을 되게 어려운 말로 했어. 막 사자성어 써가면서 했어. 아니죠? 그냥 바다, 돌 이런 단어로 보여줬지. 무슨 적시어? 일상적 시어야. 일상적 시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었고, 두 번째, 대립적 시어라는 말도 라는 말도 적어놓도록 하자. 작품에서는 대립적 시어 관계가 많이 보이고 있었죠. 바다와 돌, 그리고 자신에게 너그러움과 자신 스스로에게 억셈, 채찍질 이런 식의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물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 시야. 자연물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바다와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됐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작품의 내용은 뭐 정리가 다 된 거라고 봅니다. 따로 잘 마킹 좀 해놓으시고요. 정리 좀 해놓으시고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 자, 이 작품도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필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수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개성적 태도라고 했었습니다. 소재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소재에 대한 태도 파악 들어가주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표현법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작품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탱자나무를 아느냐는 거지. 탱자나무가 뭔지는 알고는 있나요? 실제로 이게 탱자나무야 말하기도 좀 어렵긴 하고, 그냥 그래요. 이거 뭐 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런 나무가 있다 하고 넘어갑시다. 바로 질문으로 갈게요. 오케이, 가자.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의뢰에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하면서, 지금 봐봐. 탱자라고 하는 어떤 소재를 보면서 딱 보면서 그래, 나 어린 시절부터 항상 내 손에는 항상 탱자가 있는 법이었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써져 있죠. 지금 써져 있죠. 원래는 이게 회상의 매개체라는 거는 뒤쪽을 읽고 나면 파악이 되지만, 원래 이거는 미리 쓰자. 과거 회상의 매개체야. 주의하실 것 하나, 요 동해 바다는 뭐의 매개체야? 성찰의 매개체야, 그지? 오케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매개였어. 이거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야. 좀 다르죠? 같지만 다르죠? 매개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방향성이 다르다. 탱자가 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죠.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고,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이러시 괜히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곤 했었지.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 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습니다. 이 탱자가 많은 이유는 탱자나무로 뭘 만들었기 때문이다? 울타리를 만들었다. 지금 많았다는 거죠.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과거를 뭐 하고 있어? 회상하고 있어. 어려운 말 없지? 계속 가. 지금도 그러면 이제 단어가 대립됐죠? 지금 뭐야? 지금 현재. 내 도라는 말을 썼잖아. 도조사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자, 탱자를 보면, 지금도 탱자를 보면 여러 가지 추억이 떠오른대요. 근데 여기서 이 탱자를 말하면서 맛이 느껴진다고 했고, 노란색이 느껴진다고 했고, 또 탱자 특유의 시큼한 냄새 느껴진다고 했죠? 자, 이거 뭡니까? 맛이니까 미각, 색이니까 시각, 냄새니까 후각이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됐지? 다양한 감각적 심상. 적어놔. 그래서 고양이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서 손바닥에도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기가 생각이 나요. 이게 다들 안 해봤을 거야. 장미나무나 이 탱자나무의 공통점이 그 나무가지에 가시가 박혀 있는데, 이 가시가 약간 뭐라고 할까? 평면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가시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거라서, 참고로 이걸 자꾸 이렇게 옆으로 툭 하면 가시가 뜯어져요. 그럼 그 가시를 침 발라가지고 코끝에 붙여놓고 코뿔 쏘다 이러고 있었고 그러던 시절이 있던 거죠. 옛날에 그러고 놀았지. 지금이야 얘들아, 지금 너희들 꼬꼬마 때 뭐하고 놀았니? 니들은 꼬꼬마 때 뭐하고 놀았냐? 어? 딱지. 아, 니들은 그래도 움직이긴 했네. 딱지나 팽이 이런 것들도 너희 때 많이 있었니? 여기서 평하고 나가서 막 듀얼하고 그런 팽이냐? 그 팽이가? 네. 아, 니 때는 그렇구나. 팽이. 선생님의 꼬꼬마 때의 팽이는 지금 너희들이 돌리는 그런 멋진 팽이랑 좀 달라서 우리 때는 우격다짐의 팽이였어요. 팽이도 가격대가 다양하잖아. 근데 팽이가 좀 비쌌어. 그래서 팽이를 우리 때는 어떻게 가지고 놀았냐면, 그 팽이 듀얼하는 거는 그냥 뭐 도는 걸 멈추면 지는 거 맞지? 니들이 놀았던 팽이는. 근데 선생님 때 팽이 놀이 뭐였냐면 역시 수컷들이야. 상대편의 팽이를 부수기였어. 어떻게 부수냐면 팽이 이렇게 밑에 감아가지고, 우리 때는 손으로 돌렸었거든. 줄 감아가지고 줄 감아 돌릴 때 그 기술명들이 있었어. 십자찍기, 그다음에 대동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 그래서 팽이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세로로 갖다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상대편의 팽이를 쪼개면 이기는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팽이가 뭐가 나왔었냐면, 팽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돌잖아. 요 부분을 쇠로 만들었어. 이렇게 쇠로 테두리를 그려주고 깨지지 않게 잘 버티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떻게 멋있게 찍어가지고, 다른 팽이가 참고로 여기를 진짜 나이스하게 딱 이렇게 팽이가 이렇게 딱 찍잖아. 이걸 딱 찍으면 이게 반으로 쫙 깨지거든. 그러면 기립박수 나. 졸라 멋있다.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 이 운이 좀 필요하잖아. 바닥에 도는 거를 내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보통 그런 건 잘 안 나오고, 보통 이런 데만 상처가 아다다다다다 있는데, 이 대왕 팽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듀얼 승부들은 처절했어요. 그래서 팽이 잘못 날려서 날아가는 그 차 옆에 부수기도 하고 유리창도 부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꼬꼬마 아이들 보면 대부분 게임하고 있던데. 온라인으로 뭐 하고 있고 스위치로 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은 참 그런 게 없어서 좀 서글프하네. 다 자기들의 추억이 있죠. 그래도 니들은 나중에 또 니들이 라떼를 말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30대 40대가 되면 우리 때는 팽이란 게 있었어 하겠지. 그렇지 않겠냐? 그 당시 미래의 어린이들은 이제 VR로 놀지 않을까? VR로 놀 것 같아. 요즘에는 봐서는 VR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침 발라서 코에 붙이고 놀고요.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 사이에 한창 때도 있었죠. 참고로 선생님이 이분만큼 되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그때나 지금이랑 놀이 비슷했던 때야. 자, 자그마한 소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랑 보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탱자가시에 찔리는 게 예산이었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에 썩이 나서 손이 퉁퉁 부었어. 뻘겋게 부어오른 톱살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지.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찔릴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꼽아보았어. 니들 잘 모르잖아, 그지?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리고 그랬었지. 자, 단순히 탱자가 아니라 탱자의 가시에 상처를 입고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또 뭐 한 거야? 성찰을 한 거죠. 도대체 왜 탱자나무에 가시가 있는 법인가? 자, 나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독이 들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지. 얼마 후에 아버지가 알려주셨어. 가시에 독이 든 게 아니라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그치? 탱자의 가시라고 하는 건 남을 상처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랑? 나무랑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지 대립적이지 내고 싶겠지. 그지? 이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꽃과 열매가 잠깐만 나무랑 꽃이라고 써놨구나. 꽃과 열매 자,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에 지독한 냄새를 가진 경우도 있고 아주 써서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열매에 독이 있는 경우도 있고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탱자꽃잎을 보다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 오케이? 이파리가 흔들리다가 가시에 찔려가 쭉 찢어졌나 보지.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 그러면서 또 가시가 스스로를 찌르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어? 역설적인 출가졌지? 좀 역설적이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존재가 자기를 찔러잖아. 역설적 상황이야. 이것도 잡아주시고. 그래서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 보고 슬펐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렴풋하게 그걸 느낄 때쯤 유년기가 끝나가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별게 아닌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국을 행복하다는 탱자 열매는 더 있지 않아.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 영어 단어장, 누굴가를 향해서 던지는 돌멩이, 술잔, 그리고 치구나 A의 손도 있었고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많았어. 자, 손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손 과거에는 내 손에 항상 뭐가 들려있어? 탱자가 들려있었지. 지금 현재는 그냥 어른의 삶이 놓여있는 거야. 그치? 이것을 쥐고 있을 때도 있고 저걸 쥐고 있을 때도 있겠지.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네모 예쁘게 다 쳐져 있죠? 그대로 써먹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안중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써져 있는 거 써먹기만 하시면 됩니다. 생활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워지지 않았고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어. 가시는 꽃과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케이? 내가 이렇게 어른 삶을 살아오면서 내면의 가시를 가지게 되었지. 그런데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런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인식의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니들도 그렇잖아. 라고 말하는 거. 그치? 일반화시키고 있고요. 한 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판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또 키워가고 있었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야.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 육체적인 장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 환경, 어떤 사람에게는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는 것 모두. 자, 예시이며 열거이다란 말 떡히 보이시죠? 어려운 말 없지. 그냥 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시와 열거의 방식을 사용했지. 예시와 열거는 왜 하는 건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겠죠. 지금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죠?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내면에 가시를 품고 살아간다.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어. 사고로 인해 근데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쳐버렸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어. 이거 뭐야? 상처지. 상처와 아픔이니까 가시라고 번역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리 때문에 그는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 불안한 생활을 마감했고, 그러나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 그림들은 아직까지 나면서 정해지지 않느냐.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는 것을 겪고 있지. 자, 뭐예요?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들어 올리는데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이면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뭐죠? 똑같이 역설적인 거잖아. 그치? 나를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 갔어?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잠깐만 한 문장 빼먹었구나.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고, 바로 그 가시가 짧은 다리. 아무튼 우리의 고통 역시 그렇다는 걸 얘기했어.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이며,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웃자라, 너무 쓸데없이 많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연약해져 버렸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을 자주 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보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다. 자, 가시 이퀄 뭐라고? 선물이라고 했어요. 가시를 다시 썼지. 가시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선물에 뭐 했다? 비유했습니다. 아픔을 주는 가시지만 이 아픔이 오히려 성숙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삶이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말하고 있군요.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르겠다. 됐죠?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 글은 개성적인 걸 맞죠? 오케이?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점은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가시야. 근데 그 가시를 극복하면 훌륭한 삶의 나타나 성숙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페이지예요.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려.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을 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돋아다니려고는 힘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유난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떤 전원, 말을 전해주는 것처럼 느껴져.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기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지.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나이테를 늘려간다?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고 늙어가는 거고 성숙하는 거지. 눈앞에 그 짙은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이 탱자나무는 그래서 나한테 뭘 준다? 위로를 준다. 나에게 삶의 가치를 알려준 소리니까.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굵어진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중얼거릴 거야. 그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지.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준다면, 그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글의 핵심은 그거였네.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어디 갔어? 가시라는 게 핵심이었어. 가시는 겉보기에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겠고 부정적 대상으로 여기지기 쉽지만 삶에 있어서 자신의 가시들이 항상 있는 법이고 그 가시를 이겨내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작품이었죠. 됐나요? 어렵지 않게 해결되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141페이지부터 학습 활동 정리하고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1번 넘어가. 1번 넘어가고 2번 또 넘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참고로 세 번째 서안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참고로 요 시는
최근에 만들어진 시집에 있는 시라서 따로 분석 자료는 없는 편이야.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가지고 수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가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이 딱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있는 거죠. 그냥 느낌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밑에 막 립스틱 발달사라고 하는 시집의 제목도 나와 있었고요. 자, 이건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질문 관련된 문제 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3-4. 네, 이쪽부터.